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책을 안 읽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아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책을 아주 많이 읽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들은 책을 참 많이 읽어서 좋겠다 이랬더니 그 아르헨티나 사람 왈, 책을 읽다 보니까 제대로 사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이 방송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끔씩 쫓길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읽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 한 권 골랐습니다. 카렐 차페크의 소설 모음집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카렐 차페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이라는 말 아시죠? 이 로봇이란 말이 바로 체코어입니다. 로봇이란 말을 처음 쓴 작가가 바로 카렐 차페크.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카렐 차페크와 각별하게 친했던 형 요제프 차페크가 제안한 말이라고 하죠. 카렐 차페크는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체코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카프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카프카는 독일어로 소설을 썼죠. 그리고 밀란 쿤데라도 체코 사람이죠.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올가 토카르추크도 체코 작가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 시간에 두 번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고의 시간 기억나시죠? 방랑자인가요? 올가 토카르추크. 이 작가들의 나라가 바로 체코인데 이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카렐 차페크입니다. 카렐 차페크는 1920년에 RUR이라는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제목입니다. 로숨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유니버설 로봇들의 이야기입니다. 맨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니버설 로봇 오브 로숨이라는 이 작품이 1925년 식민지 조선에서도 소개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됐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이 희곡, 정말 풍자가 가득한 작품이죠. 곤충극장.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의 12달. 이 차페크는 정원사여서 이 정원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두발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곤충들과 도룡뇽과의 전쟁이라는 정말 재미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카렐 차페크는 전체주의와 이 과학 문명의 그 폭력에 반대하고 개인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는 데 주력한 그야말로 전천후 작가였습니다. 온갖 장르의 글쓰기에 글쓰기에 재능을 보여준 작가였습니다. 카렐 차페크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뜸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은 작품들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표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은 형 요제프 차페크가 그렸다고 하네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 모양입니다. 이 사파가 한두 컷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24편, 정말 옹골찬 소설집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한 작품이 없어요.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푸른 국화, 점쟁이, 그리고 필적 미스터리. 정말 재밌습니다. 필적 미스터리. 이 아내가 쓴 이 짤막한 글을 자신의 필적 글 검증하는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필적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 심리, 온갖 것들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종된 편지, 이것도 재밌고요. 영수증, 살인미수, 우체국에서 생긴 사건 등등 대략 이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미만의 짤막한 소설들인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작품들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딱 한 편만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잘 소개해야 이런 좋은 책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말이죠. 물론 이 카를 차페크를 미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다른 그 차페크의 글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서로 권해야죠. 서로 나눠야죠.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끊겨버린 발자국. 발자국이라는 소설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는 순눈인데 그 순눈을 밟은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는 추정들이 오갑니다. 미스터리물입니다. 그야말로 암호해독과 필체 분석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카드 점의 운명, 이 타로나 이 점이 우리 운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미스터리합니다. 희귀한 식물과 도둑, 그리고 진실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판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으로 출석한 신. 이건 이 히든 카드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재판을 신이 바라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오늘은 시인이라는 미스터리 소설 한 편 보겠습니다. 시인. 이 시인은 어느 시인이 뺑소니 범을 잡는 법을 일러줍니다. 기대가 좀 됩니까? 미스터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건 늘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짙으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어떤 노파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차는 전속력으로 뺑소니를 쳤다. 그리고 즉시 메이즈리크 형사가 투입되었다.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이 젊은 형사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건이 시작되고 사건을 푸는 과정들이 이 전개가 되죠. 크게 봐서는 대부분의 소설들이 이 추리물의 형식을 취하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에드가 앨런 포부터 시작해서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은 이 추리 소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추리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의 기대를 멋지게 배반한다는 것이죠. 독자의 기대를 배반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인식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식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인식의 충격,
가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추리소설로서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소년 탐정 같은 거 보십시오. 코난 도일 같은 거 보시면은 독자들은 이 탐정의 추리를 따라가고 나서야 아하 하죠. 범인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소설에도 형사가 등장합니다. 메이지 리크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담당 경관이 있는데 이 경관은 뭐 차 번호판도 못 봤다 그러고요. 차 색깔도 긴가민가 합니다. 해서 목격자를 수소문하죠. 해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크랄리크 얀이라는 이 공대생인데, 공대생답게 공대생 눈에는 공대생이 볼 수 있는 것만 보이겠죠. 이 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이 문제의식이 카를 차페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 지점인데요.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대생의 눈에는 이 차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뭐 그렇겠죠. 공대생의 눈에 보이는 이 차는 다르게 보이겠죠. 근데 이 목격자 중에 한 사람, 이 크랄리크 얀이라는 이 대학생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야로슬라브 네라드라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처럼 울음부터 터뜨리고 집으로 달려가 숨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런 시인인데 작품을 뺑소니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보겠습니다. 형사와 시인의 문답 보죠. 어떤 종류의 차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단인가요? 아니면 컨버터블인가요? 어떤 색깔이었죠? 아니면 누가 있었죠? 차량 번호판 보셨나요? 뭐 이 형사라면은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시인이 기억을 되살리느라 애를 씁니다.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메이지 리크가 몰아붙였다. 이 형사가 몰아붙입니다.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인이 솔직하게 시인했다.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래 세부적인 것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세부적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시인의 눈에 포착되는 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거 감사하군요. 메이지 리크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대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시인 대답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죠. 시인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길게 늘어선 인적 없는 거리, 새벽 여명에 그리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파의 모습. 그러더니 시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쓴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머니를 한참 더듬더니 뭐 포장지, 영수증, 쪼가리 등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 편지 봉투의 뒷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라면서. 그 별거 아닌 게 뭐일까요?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인의 증언. 시인이 그 새벽 뺑소니 사건을 보고 쓴 시입니다. 이 암호를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인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 빌딩들의 행진, 하나 둘 멈춰 서네. 여명은 만돌린을 연주하고 소녀야 너는 왜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가. 120마력의 속도로 세상의 끝으로 달려가는 혹은 싱가포르를 향하여 저 나는 듯이 달려가는 차를 세워라.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네. 꺾어진 한떨기 꽃과 같은 소녀, 백조의 목과 여인의 가슴, 붓과 심벌지. 나는 왜 이리 구슬피 우는가. 좀 감이 잡힙니까?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도대체 여기에 사건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두루뭉술한 대단히 초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 그렇죠? 빌딩들의 행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죠. 그리고 여명입니다. 만돌린을 연주하고 새벽이 오는 얘기를 소리로 듣는 모양이죠. 소녀야, 너는 왜 얼굴을 붓게 물들이는가? 이 소녀는 태양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마력의 속도로 세상의 끝으로 달려가는 이 속도는 폭주하는 자동차의 상징으로 읽을 수 있겠죠. 혹은 싱가포르를 향하여 간다 그래요. 초현실적이죠. 왜 싱가포르일까? 왜 싱가포르를 떠올렸을까? 싱가포르 하면은 말레이시아 하면은 어떤 그 인종적 특징이 있죠. 색깔이 있죠. 저 나는 듯이 달려가는 차를 세워라.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네. 위대한 사랑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네. 모르겠습니다. 꺾어진 한떨기 꽃과 같은 소녀, 쓰러진 노파를 얘기하나요? 백조의 목과 여인의 가슴, 붓과 심벌즈, 나는 왜 이리 굿을 피우는가? 시적 화자가 울고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시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 함께 찾아보시죠. 형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형사와 시인의 문답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형사의 언어예요. 이 시가 어떻게 그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까? 7월 15일 새벽 4시 지트나 거리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보제나 마치코바라는 술에 취한 비렁뱅이 노파를 치었죠. 그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당신의 시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인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일 뿐이죠. 시인이 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시는 내면적 진실입니다. 시인의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자유롭고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현실에 의해 촉발된 것이 시죠. 시인의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자유롭고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현실에 의해서 촉발됐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각과 청각의 연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시에 내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렐 차페크의 작품입니다. 멋지죠? 현실에 의해 촉발된 초현실적인 이미지. 이 이미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면은 이미지가 우리의 말을 걸어오고 그 현실들이 어떠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께끼를 다시 시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몸을 맡기고요. 아까 앞부분은 쭉 해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저 나는 듯이 달려가는 차를 세워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네. 이 비렁뱅이 노파가 시인에게는 위대한 사랑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꺾어진 한떨기 꽃과 같은 소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백조의 목과 여인의 가슴, 붓과 심벌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요, 형사가. 난망하죠. 무슨 얘기일까? 백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백조의 목. 그래서 이 시인이 백조의 목을 이렇게 그려 보입니다. 이렇게. 백조의 목을 그려 보여줘요. 백조를 그럼 이자로 그리죠. 이자. 그렇죠? 그럼 이자가 나옵니다. 여인의 가슴은 백조의 목과 여인의 가슴 뭐 관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단히 초현실적입니다. 그죠? 여인의 가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자를 뉘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자를 거꾸로 이렇게 뉘어놓은 것처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3이 됐죠. 붓과 심벌즈를 풀어야 됩니다. 붓과 심벌즈. 심벌즈 아시잖아요. 심벌즈. 이 붓과 심벌즈를 치면은 오자 모양이 된다 그러네요. 그죠? 오자 모양이. 그래서 2, 3,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조금 풀립니까? 120마력의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 네, 자동차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죠?
싱가포르를 향해 간다 그랬죠. 싱가포르를 향해 가는 차량은 아마도 갈색쯤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이.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나왔죠. 그러면 수수께끼가 풀립니까? 그죠? 마지막에 메이지리크라는 형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저 그 차 번호가 진짜로 235번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들렸습니다. 어떤 차 말씀이죠? 시인이 의아해했다. 백조의 목과 여인의 가슴, 북과 심벌즈. 메이지리크가 담숨에 말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말입니다. 그거야 물론 압니다. 이제 당신도 내면의 진실이 뭔지 알게 되셨군요. 다른 시를 한두 편 더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그것들을 이해하실 테니까요. 다음에 부탁드리죠. 메이지리크 형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말이죠. 이렇게 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합니다. 형사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시인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서 못 튀어나오는데 이 과학이 낳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의 진원지가 저는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인의 가슴이겠죠. 시인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얼마나 삭막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카를 차페크의 짤막한 미스터리 소설 이 시인 함께 했는데요. 대단하죠? 이 책에 실려있는 24편의 작품이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뭐 다 수준이 시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는 시인보다 더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무리할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920년에 간행된 이 소설이 식민지 조선에도 도달합니다. 박영이라는 이 계급문학을 주도했던, 초기에 계급문학을 주도했던 시인이자 소설가가 또 비평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인조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카를 차페크의 로봇을 번역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20년대 이 개벽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박영이라는 사람은 카를 차페크를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문학사는 만만치가 않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카를 차페크 기억하시고요. 로봇과 함께 도룡뇽과의 전쟁, 곤충극장,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서 나온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